6번까지 했는데 17번 문제부터 다시 풀게요. 17번 문제부터요. 자, 수동문스키 차량의 마찰 클러치에서 마찰 클러치 디스크에서 비틀린 콜 스프링의 중요한 기능은, 자, 우리 예를 들면 클러치의 모양,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클러치를 잠깐 살펴보면, 자, 지금 여기에 클러치가 있어요. 이 클러치에 비틀린 코일 스프링이 여기 들어가 있고, 요 디스크가 단판 클러치라, 이 단판 클러치는 클러치와 클러치가 두 장이에요. 두 장이라, 아, 두 장의 판을 한 장으로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리베팅 쳐가지고 두 개를 묶어놓은 게 있는데, 요 클러치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이제 쿠션 스프링이 들어가요.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하고, 얘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요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의 쿠션 스프링은 접촉 충격을 흡수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러치 접촉 시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그러면 17번의 답은 1번이 맞는 거죠. 1번이 맞는 거예요. 1번이. 그러니까 1번이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접촉 충격을 흡수한다. 그러면 이제 쿠션 스프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동면스키 차량 클러치판에서 클러치 접속 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는 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쿠션 스프링으로 이 문제는 오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원래는 예전 문제,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쿠션 스프링이 답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댐퍼 스프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댐퍼 스프링. 그래서 이제 18번 문제는 좀 체크를 해놓고 답을 2번으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2번.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17번 풀 때 여러분들 했던 거랑 약간 조금 비교해서, 접속 시 회전 충격 흡수하는 것이 접속 시 회전 충격. 여기 보면 17번에서 디스크에서 비틀린 코일 스프링에 접속 시 회전 충격 흡수하는 게 디스크 비틀린 코일 스프링 맞잖아요. 이게 이제 댐퍼 스프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댐퍼 스프링. 접촉 충격을 흡수한다. 그러면 쿠션 스프링. 댐퍼 스프링과 비틀린 코일 스프링을 여러분들이 명칭을 다르게 암기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시고, 18번 문제는 조금 체크해 놓고 17번 문제랑 비교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수동력에서 클러치 압력판의 역할. 클러치 압력판은 이제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자, 그래서 기관의 동력을 받아 속도를 조절한다. 전혀 의미 없고요. 제동거리를 짧게 한다. 이것도 아무 의미 없고, 견인력을 증가시킨다. 아무 의미 없고, 자, 클러치판을 밀어서 플레이를 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0번 수동변속식 차량의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클러치 디스크 허브가 이렇게 있어요. 허브. 허브. 요 허브에 뭔가를 꽂아요. 변속기 입력축을 꽂는단 말이에요. 변속기 입력축을. 그럼 요 이빨이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요 이빨이 삼각형 형태로 지금처럼 사다리꼴 모양으로 사각형이죠. 지금 이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변이 네 개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각이지게 깎으면 스플라인. 이거를 기계공학의 요소에서는 뾰족하게 삼각형 형태로 깎으면 이걸 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세레이션이 들어간 데가 자동차에 있긴 해요. 어디냐면 조향축, 스티어링 휠을 축 허브에다 껴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게 삼각형 이빨처럼 이빨 아주 뾰족하게 깎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막대기 축에다가 끝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여기다 끼면 이 클러치가 돌아가니까 그 축이 같이 따라서 돌겠죠.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동력 전달 축을 말합니다. 동력 전달 축을. 자, 그래서 어느 축에 껴져 있냐? 당연히 클러치판은 변속기 축에다 꽂혀야 되는데, 변속기의 입력축.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여기에 축이 있단 말이에요. 축이. 이 축이 변속기 입력축이에요. 여기가 엔진이고 클러치고 변속기인데, 변속기 입력 출력은 별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력축이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클러치 봤던 여기에 스플라인 축이 껴져 있기 때문에 변속기 입력축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속시 입력축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21번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이 차단될 때 소음이 발생한다. 그 원인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클러치 페달을 밟았는데 소음이 발생한다? 디스크가 마모가 되면 미끄러지는 거고, 변속기에 백래시가 적다 그럼 변속기가 잘 안 물리는 거고, 클러치 스프링이 장력이 약하면 미끄러지는 거고, 릴리스 베어링이 마모가 되었다? 그럼 변속시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차단이 불량하거나 그러겠네요. 답은 4번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22번.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장점, 단점, 원인, 구비조건, 방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보기가 여러분 교재 같은 거 봤을 때 세 개로 나와 있는 거. 대표적으로 냉각수의 부동액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에틸렌글리콜, 2번 메탄올, 3번 글리세린, 4번 뭐 부동액. 이런 식으로 아예 틀리게 보기가 세개짜리가 있으면 문제 내기가 되게 쉽겠죠?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앵굴러 접촉형 볼 베어링형 카본형은 쓰지만 평면 베어링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별도로 암기하시고요. 자, 23번. 별표 치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부품을 분해하면 세척을 하죠.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기 세척, 총기 수입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총기를 닦거나 아니면 정비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분해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정비라고 하면 익스체인지, 교환 작업이 많이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다시 부착하는 이런 메인티넌스, 정비 또는 리페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솔벤트나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부품을 많이 세척을 하죠. 근데 솔벤트로 세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23번 별표 치시고 릴리스 베어링이에요. 이 릴리스 베어링, 베어링이라는 놈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볼 베어링, 구름 베어링과 어, 어, 그냥 제가 다시 표현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동차에 쓰는 베어링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동차가 아니라 기계 쪽도 본다 그러면 이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중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에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접촉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영어로 표현하면 슬라이딩 베어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구름 베어링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 볼 베어링하고 니들 베어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볼은 우리가 동그란 구, 여러분들 뭐 구슬, 일본말로 다마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렇게 생긴 거고 니들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바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허브 베어링에 들어가요. 허브 베어링. 그래서 볼 베어링 같은 경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축에다가 바퀴를 꽂아놨는데 바퀴의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 여기가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모가 되면 이 부분이 회전해서 돌아갈 때마다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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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회전축 자체가 원활하게 회전을 못하면 우리가 굴러갈 때 소음 진동 발생하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동력 손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축이 있으면 가운데 축에다가 가운데 축을 끼고 이렇게 베어링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면접촉이었는데 이 접촉이 점접촉으로 바뀌죠. 점접촉으로 바뀌면서 중요한 거 마찰 면적이 줄어들어요. 마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세 개를 집어넣으면 얘를 움직일 때 300kg 폴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볼 세 개를 집어넣으면 100kg 폴스밖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동력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동력으로도 많이 끌게 해줄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볼 베어링. 그 다음에 니들 베어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허브 베어링이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릴 때 놀이터 가면 이렇게 쇠파이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발 딱 올려놓고 이렇게 밀면 미끄러지는 거 있었죠. 그럼 이런 쇠파이프는 실제 여기에 접촉을 할 때
요 선 하나만 접촉하는 거죠. 얘가 점 접촉이었다면 얘는 선 접촉이에요. 선 접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게 바로 굴러간다, 굴름 베어링. 리를 겹치니까 구름 베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미끄럼 베어링의 대표적인 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은 다 대부분 우리과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그 엔진 분해 조립할 때 크랭크 축의 크랭크 축의 우리가 메인 베어링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 핀을 딱 빼내면 피스톤 핀 다 이렇게 빼내면 이 크랭크 축에 보면 이렇게 베어링 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캡을 씌워서 조립을 하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베어링인데 얘는 면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보면 플라스틱 게이지라고 그래서 토크렌치를 조여서 오일 간극 얼마만큼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지름으로 측정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미끄럼 베어링. 그래서 얘를 슬라이딩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일반 기계공학이나 자동차에 관련돼서 엔진 쪽이나 CC 쪽에 다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링이라는 것은 접촉 방법에 따라서 하중에 면접촉을 하면 미끄럼 베어링, 점접촉이나 선접촉을 하면 지어졌지만 구름 베어링에 볼 베어링과 니들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하중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냐, 축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냐, 두 개를 다 받냐.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베어링을 레디얼 베어링,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받는 베어링을 스러스트 베어링,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받는 애들을 원추, 뿔추자 써서 또는 원뿔 베어링이라는 보통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사 시험보다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 일반 기용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 다시 베어링으로 들어갈게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넘어왔으니까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아까 이런 볼 베어링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 베어링들이 여기 이렇게 실질적인 걸 확대시켜 놓고 보면 점접촉을 하잖아요. 이렇게 점접촉을 하는데 이 점접촉도 쇠하고 쇠끼리 부딪히면, 금속끼리 부딪히면 마찰 계수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담아요? 여기다 이렇게 밀봉을 해서 오일을 담는단 말이에요. 오일을 담는데 릴리스 베어링은 오일 리스 베어링이라고 해요. 오일 리스 베어링. 오일 리스. 오일이 없는 거야. 왜 오일이 없을까요? 얘는 오일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일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오일을 따로 발라주지 않아도 되는 베어링이에요. 근데 얘를 솔벤트로 닦아버리면 솔벤트에 오일이 다 녹아버리면서 안에 게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우리 무릎팍에 어르신들 관절에 나이 먹으면 연골이 파괴되고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어링 안에서 예를 들면 베어링 안에서 오일이 조금씩 나서 잘 움직였었는데 이걸 빼가지고 닦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안에 오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 고체끼리 부딪히니까, 금속끼리 부딪히니까 마찰 계수가 커지죠. 그래서 절대로 세척제로 세척하면 안 되는 것이, 솔벤트나 이런 걸로 세척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오일리스 베어링이라는 거예요. 오일리스 베어링. 오일리스 베어링. 그래서 오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척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오일리스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자동차에서 쓰는 오일리스 베어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릴리스 베어링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24번 클러치 작동 후 세척 유세, 이거 똑같죠. 릴리스 베어링. 자, 25번 US 콜레드 동력 차단이 불량하다. 차단 불량 밑줄 치시고, 페달에 자유 간극이 없으면 차단이 되게 잘 돼요. 왜? 헛방 치는 공간이 없으니까 밟으면 맘대로 뚝뚝 끊어져. 오일 라인에 공기가 유입이 됐다? 요건 약간 의심이, 잠깐만요. 제가 문제 잘못 풀었네. 원인 중 가장 거리가 먼 1번이 답이네요. 1번은, 불량한 원인이 아니라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1번. 공기가 유입이 되면 페달을 밟아도 작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고, 릴리스 실린더나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가 불량이면,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차단 불량. 그럼 답은 1번이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잘 해두시고 자유간극이 없으면 미끄러지는 원인, 차단 불량의 원인이 아니다. 이제 알아두세요. 간극이 클 때만 차단 불량이죠. 자, 그 다음에 26번 클러치 디스크에 런아웃이 있을 때 발생한 런아웃이 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런아웃이 뭐냐면 이런 걸 런아웃이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뭘로 해야 되나? 이걸로 할게요. 클러치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판이에요. 클러치 디스크가. 근데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회전을 해야 돼.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보니까 바퀴처럼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회전을 해요. 얘가 클러치가 면을 대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수직으로만 돌아야지 얘가 이러면서 돌면 돼요, 안 돼요? 축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축이 비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런아웃, 떨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런아웃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런아웃이 생긴다는 얘기는 잘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26번 같은 경우는 런아웃이 클 때 그러면 단속이 불량해질 수도 있고 접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나머지 내용 보면 유격의 변화가 생기는데 유격은 변화가 없을 거고 주행 중 소리가 난다? 날 수도 있긴 한데 제일 불량한 건 단속이 불량해지겠네요. 26번 1번 답.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이거 미끄러지는 거였고 27번 플라이휠에 줄 때 플라이휠에 아까 조립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보면 얘가 플라이휠이에요. 이빨이 있는 여기에 부착되는 건 이 산발이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아니라 디스크 커버예요. 디스크 커버, 클러치 커버. 얘를 표현으로는 산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클러치 안에 디스크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클러치판은 아니고 입력축은 허브에 클러치 디스크 허브에 껴있고 이렇게 답은 3번 클러치 커버가 됩니다. 자,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의 장력이 90이고 레버비가 6대2일 때 6대2면 3분의 1, 3대1 그럼 클러치가 더 필요한 힘은 지렛대 원리로 3대1이니까 90을 3으로 나누면 답이 30kg이네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거. 지렛대 원리인데, 미리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자,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에 있는데, 위에도 꼭지점이 있고 밑에도 있는데, 얘가 지금 아까 문제가 얼마짜리였었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몇 번 문제 했었죠? 잠깐만요. 28번 문제네요. 총 장력이 90이고 레버비가 6대1일 때. 자, 6대2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잘 봐요. 여기가 4고 여기가 2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지금 90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럼 이 클러치 페달을 밟는 힘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여기가 전체 길이가 얼마? 6이에요. 근데 여기가 얼마? 2. 여기 6대2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분을 하면 3대1이죠. 그럼 여기가 3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x고 얘 곱하기 얼마가 3이 9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90을 3으로 나누면 이 밟은 거는 30kg 폴스가 되겠네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도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여기를 50으로 밟으면 실제 자동차에는 얼마가 작동을 할까? 실제 자동차에는 얼마가 작동을 할까? 라고 우리가 보면 50을 3배 더하니까 여기 150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렛대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라 클러치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 가서도 중요하니까 무조건 숫자를 나누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푼다라고 그러면 28번의 답은 페달의 조작력은 얼마냐? 30kg 펄스가 맞습니다. 답은 2번. 29번. 클러치 마찰면에 작용한 압력이 300 뉴턴.
클러치판의 지름이 80 맞춰져야 되는 클러치판의 전달 회전력은 몇 뉴턴 미터인가? 자, 29번 별표 치시고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네. 여기에 10kg의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1m 움직이면 얘를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얘를 움직이려면 얼마만큼 움직인 거리가 있어야 되죠.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MKS 단위계에선 실제 SI 단위계에선 뉴턴 곱하기 거리는 미터 단위. 그러니까 10kg 폴스의 물체를 1m 움직였으니까 10kg 폴스 미터인데 SI 단위로 바꾸게 되면 9.8 곱하기 10kg 폴스 중력파 속도 곱하니까 98 뉴턴 곱하기 1m 하면 98 뉴턴 미터. 뉴턴 미터는 무엇이죠? 줄이죠, 줄. 줄은 뭐죠? 1이에요. 이건 평면상의 1이에요. 평면상의 1. 평면상의 1인데 지금 문제는 클러치는 어떻게 생겼죠? 클러치는 회전체로 생겼어요. 회전체. 회전체인데 이 클러치가 다 이 면이 붙는 게 아니고 여기 면만 붙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만. 그래서 이 클러치에서는 유효 반지름이라고 그래서 실제 얘는 뭐예요? 얘는 바깥지름, 외경. 요건 뭐예요? 안지름, 내경. 그러면 얘는 뭐냐면 실제 요 붙는 면의 정가운데 요만큼이 얘의 뭐냐면 유효지름이라고 그래요. 유효지름. 이게 중요한데 얘는 지금 회전체죠. 회전체라 아까처럼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클러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반지름이 1m예요. 1m짜리 클러치는 너무 큰데 예를 들자면 여기를 10kg 폴스의 힘으로 돌려주면 한 바퀴 돌렸을 때 얘가 한 일은 10kg 폴스 곱하기 반지름 1m 하면 10kg 폴스 미터. 근데 얘도 아까 똑같이 kg 폴스 뉴턴이니까 98 뉴턴 곱하기 1 하면 뉴턴 미터. 얘가 바로 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할까요? 1이라고 안 하고 회전하는 1. 1에다가 플러스 회전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 토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크.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들 두 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엔진 쪽에서는 마력이 얼마야? 출력이 얼마야? 우리 엔진이 아니라 모터를 써도 몇 킬로와트짜리야? 뭐 35킬로와트짜리야? 28킬로와트짜리야? 아이오닉 5가 몇 킬로와트짜리 모터야? 아이오닉이 몇 킬로짜리 모터야? 이렇게 몇 킬로와트짜리 모터야? 전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걔네들이 이제 출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퀴 쪽이라든가 변속기라 쪽이라든가 이런 셰시 쪽에서는 전부 다 이런 토크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클러치면에 마찰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300뉴턴. 자, 잠깐만요.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얘한테 작용하는 압력이 300뉴턴이래요. 근데 클러치판의 지름이 80cm. 얘가 80cm. 근데 클러치판이 뭐 이렇게 단판 클러치에 외경 얼마, 내경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이게 80cm니까 80cm로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찰 계수가 0.3이래요. 그러면 항상 잘 보세요. 힘 곱하기 반지름이 토크라고 했었는데 이 힘에는
곱하기 마찰 계수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일단 얘 힘은 얼마? 0.3 곱하기 300 뉴턴 곱하기 지름이 얼마? 80cm인데 지금 몇 뉴턴 미터냐고 물어봤죠. 지름이 80이잖아. 그러면 반지름을 했었잖아요. 아까. 전부 다. 반지름이 1m. 그러니까 얘가 0.4m인데 뉴턴미터. 단위가 뉴턴미터로 나서가 미터로 바꿔주니까 미터여야 되겠죠. 그러면 33은 90 곱하기 4, 36 뉴턴미터가 되겠네요. 답은 1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문제를 하나 풀어가더라도 토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반드시 마찰계수는 힘에 같이 붙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름이다, 반지름이다? 반지름이다. 그래서 평면상에서는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회전하는 일은 뭐라고 부른다? 토크라고 부른다.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이 내용 여러분들하고 29번 문제, 계산 문제 지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9번 문제가 클러치판의 마찰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300N일 때 클러치판의 지름이 80cm, 마찰수가 3이라고 그러면 전달하는 것은 약 몇 뉴턴미터인가? 그래서 단위까지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잘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2번 우리가 수동변속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수동변속기. 수동변속기. 수동변속기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자, 무부하 상태로, 자, 변속기의 필요성, 별표. 자, 여러분들이 변속기의 필요성에서는 절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변속기라는 애는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기계. 변속기는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기계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반대로 토크를 변화하면 속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토크를 변화시키면 반비례적으로 속도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변속기의 필요성, 무부하 상태로 공회전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클러치의 필요성과 똑같아요. 왜냐면 변속기 기어를 중립해 놓으면 차가 갑자기 가벼워지죠. 공회전하게 만든 겁니다. 회전 방향을 역으로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요? 후진을 하기 위해 필요해요. 변속기를 싸게 만드는 방법은 후진 기어를 안 넣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오토바이. 오토바이 후진 못 하잖아요. 후진하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비싼 거. 변속기를 후진 기어까지 넣은 거. 그거 이외에는 오토바이는 거의 대부분 후진 못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후진하기 위해서 변속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진 시, 즉 자동차를 움직일 때 각부의 응력 완화와 마멸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단 답은 3번 같아. 일단 4번 읽어봐야죠. 차량 발진 중형의 관성에 큰 구동력이,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3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변속기가 필요하다는데 속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안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변속기는 토크를 바꾸는 애지 속도를 바꾸는 애가 절대 아닌데 여기에 변속기는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걔를 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틀린 말로. 변속기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속도 바꾸는 애다, 토크 바꾸는 애다? 토크를 바꾸는 애다. 토크를 바꾸면 반비례적으로 속도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변속기에 대한 오해 절대 잊지 마시고요. 변속기는 토크를 바꿔서 속도를 바꾸는 애지 절대로 속도를 바꾸기 위해서 변속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수동변속기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수동변속기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회전 방향을 역으로 후진하기 위해서 맞고요. 무부하 상태로 하기 위해 맞고요. 똑같은 말 똑같죠? 자, 그러니까 2번의 답도 역시 3번. 변속기의 기능 중 틀린 것. 엔진의 회전력. 회전력은 다른 말로 두 글자 원어로 토크를 하기 위해서. 토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맞는 거죠. 1번. 회전수를 높여서 바퀴의 회전력을 증가시킨다? 아, 뭔가 이상해. 이거 회전수를 어떻게 높여? 회전수는 엔진이 높이는 거지. 회전수를 높인다고 그러면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겠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하고 이거는 조금 뺄게요. 일단 답도 이거 틀린 거 2번 같아. 후진을 하기 위해서, 공회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내용 문제는 약간 변형이 되었지만 어때요? 내용은 다 똑같죠. 역시 답은 2번.
4번 수동 변속기에서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하는 변속단은 1단입니다. 1단. 가장 작은 토크는 뭐예요? 오버드라이브 탑기어.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엔진에서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를 통해서 뒷바퀴 종감속기를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을 합니다. 이게 엔진의 동력 전달 계통이고 지금 자동차의 동력 전달 계통이고 여기가 클러치, 여기가 트랜스미션, 변속기, 여기가 추진축, 여기가 종감속기어, 차동기어, 이게 차축, 이게 바퀴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변속기라는 놈은 토크를 바꾸는 거지 속도를 바꾸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까지 가면서 몇 번 변속할까요? 자동차는 두 번 변속을 합니다. 두 번 변속. 지금부터 그걸 잠깐 살펴볼 건데 자 예를 들게요. 엔진의 회전수가 3000 RPM이에요. RPM은 Revolution per Minute이라고 해서 분당 회전수죠. 우리 자동차에 보면 클러스터, 계기판에 비이클 스피드, 속도계가 있고 하나는 RPM 게이지가 있죠. 둥그렇게 움직이는 거. 물론 요즘엔 디지털로 TFT LCD 같은 경우도 나오니까 디지털 계기판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자 RPM 게이지가 있어요. 그 RPM 게이지가 자동차에서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어디에 전수된 거예요? 엔진에 여기 센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CKP, CMP 위에 캠 포지션 센서냐, 크랭크 포지션 센서냐 그 센서가 클러스터에 연결돼서 RPM이 나오는 거예요. 이 RPM이 3000 RPM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럼 여기에 클러치가 붙었어요. 그럼 클러치도 몇 RPM으로 돌아가요? 3000 RPM 돌아가지. 그럼 이 변속기 들어갈 때까지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3000 RPM이 들어가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엔진에 연결하는 기어가 이빨이 이거예요. 그럼 기어라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기어라는 것은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기어의 치형이라고 해요. 이빨. 이빨. 우리 기계공학의 일반 기계공학의 기계요소 설계의 전동용 기계요소의 동력 전달용 기계요소의 동력 전달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애 중에 대표적인 애가 기어입니다. 이 기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야지. 물려서 돌아가는데 이 기어에는 대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원칙이 있냐면 기어는 한 기어가 구동 기어면 다른 기어는 피동 기어여야 돼요. 피동 기어. 이 두 개가 구동 기어면 둘 다 구동에 힘이 나와. 두 개 다. 그럼 두 개 다 돌려버리면 이빨 망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피동 기어야. 안 돌아가. 가만히 있어. 근데 아무도 돌려주는 애가 없어. 그럼 이거 기어로서 의미가 없죠. 더 반드시 힘을 내는 기어가 있고 힘을 받아서 전달하는 기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구동 기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쉽게 우리 동그라미를 그냥 그리고 이빨로 시작한다고 볼게요. 기어와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기 위해서 기어와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기 위해선 이빨 사이즈나 크기가 같으면 물리겠죠. 근데 절대로 꽉 안 물려요. 기어도. 꽉 안 물리는 이유가 중간에 백내시가 이렇게 존재해요. 자유간격이 조금 존재해요. 왜? 기어가 꽉 물려버리면 움직이다가 기어 입뿌리들을 파내거나 기어 치형을 다 훼손시켜요. 살짝 이렇게 물린단 말이에요. 살짝. 꽉 이렇게 물린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물려요. 살짝 물려서 이만큼을 기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계공학 용어로는 백렛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기어와 기어가 물리기 위해선 모듈이 같으면 돼요. 모듈이 같으면 되는데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눈 값이 기어의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빨 사이즈가 틀리더라도 요 모듈이 같으면 기어는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우리가 가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기어와 기어가 두 개가 물리는데 얘 지름이 10이고 얘 지름이 20이라고 가정하면 얘 이빨은 10개고 얘 이빨은 2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얘가 구동기어고 얘가 피동기어면 이 둘 사이의 기어비는 얘가 입력이 되고 얘가 출력이 되겠죠? 제가 입력이 되고 얘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자, 기어 B는 부동 기어 이수분의 피동 기어 이수예요. 그러면 10분의 20 그러면 2 대 1이 기어 B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두 바퀴 돌아가야 이빨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이빨 20개짜리는 한 바퀴 돌아가겠죠. 그게 2 대 1이 되는 겁니다. 얘가 두 바퀴 돌아가야 얘가 한 바퀴 돌아가니까 얘의 기어비는 2 대 1이 되는 겁니다. 2 대 1, 2 대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기어비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5단 수동 변속기짜리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엔진에 들어가는 기어 이빨이 10개였어요. 10개. 그러면 클러치를 통과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러면 얘 이빨이 50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단 되어 있는데 얘 이빨이 50개, 얘 이빨이 30개, 얘 이빨이 20개, 얘 이빨이 10개, 얘 이빨이 5개라고 하면 1단의 기어비는 엔진이 트랜스미션 변속기를 구동하는 거지 변속기가 엔진 구동 안 하죠. 그러니까 구동기어분의 피동기어.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5니까 5대 1이 되는 거. 50이니까 얘는 3대 1이 될 것이고 2대 1이 될 것이고 1대 1이 될 것이고 얘는 0.5대 1이 되겠죠. 그래서 1대 1을 엔진 회전수랑 보통 똑같이 돌아간다. 이 표현을 우리가 직결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자 여기에 지금 5대 1, 3대 1, 2대 1, 1대 1이니까 잘 보세요. 이겁니다. 엔진이 변속기를 구동했어요. 맞죠? 근데 내가 엔진이 아까 몇 RPM? 3000rpm이라고 그랬어요. 3000rpm이 돌아갔을 때 엔진이 3000 돌아가니까 어디도 3000 돌아간다? 그렇죠. 클러치도 3000이 돌아가요. 클러치도 3000이 돌아가니까 변속기 입력축에 3000 돌아가죠. 근데 내가 1단에 물었어요. 1단에 물어서 여기서 출력을 빼는 순간 여기는 얼마가 돌아갈까요? 계산해 볼까요? 3000 대 X 얘가 엔진이고 얘가 1단이야. 근데 변속비가 몇 대 1이에요? 기어비가 5대 1. 그러면 내항해곡 5X는 3000. X 값은 얼마? 600.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얼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600. 3000rpm이 빨라요? 1분에 600rpm이 빨라요? 3000이 빠르지. 근데 지금 그냥 600rpm으로 떨어졌죠. 자, 반대로 그러면 주목. 지름이 10짜리가 토크가 클까요? 지름이 50짜리가 토크가 클까요? 자, 속도는 5배 줄었어요. 근데 아까 토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반지름이 지금 5배 커졌어. 그럼 토크가 몇 배 올라가요? 5배 올라가지. 맞죠? 토크가 5배 올라가죠. 그러면 토크하고 속도는 지금 뭐 한다? 토크와 속도는 서로 반비례한다. 1단이 토크가 커지면 뭐는 줄어요? 속도는 줄어요. 2단도 토크가 커져 크니까 속도 줄어요. 3단도 토크가 커져요. 쟤보다 크니까 2배 속도가 줄어요. 4단은 똑같아요. 근데 5단은 잘 봐요. 5단은 10개짜리 10짜리 지름보다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0.5대 1이니까 얘가 한 바퀴 돌면 얘 몇 바퀴 돌아가? 두 바퀴 돌죠. 그러면 엔진보다 지금 빨리 도는 거야? 엔진보다 늦게 도는 거야? 5단은. 엔진보다 빨리 돌죠. 그럼 여러분들이 얌전한데 막 까불고 놀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오늘 오버하니 그러죠? 엔진보다 빨리 돌아가는 기어를 오버드라이브 기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버드라이브 기어가 만약에 6단까지 있었어. 그럼 6단은 이빨이 지름이 3짜리예요. 그러면 지름이 5짜리가 빨라? 지름이 3짜리가 빨라? 3짜리가 빠르죠. 오버드라이브 기어가 두 개죠? 두 개 중에 제일 빠른 요 6단 기어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요 기어를 바로 탑 기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탑 기어. 탑 기어. 오버드라이브가 많은 애들은 그 중에서도 제일 빠른 애를 뭐라고 부른다? 탑 기어.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탑 기어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뭐가 작아요? 토크가 작죠. 그럼 일단은 지금 목적이 뭐야? 일단은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 5단, 6단은 뭐야? 오버드라이브는 속도를 키우기 위한 목적.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속기의 작동 원리를 일단 알아두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끼는 거고, 자동 변속기라는 건 안에 유성 기어라는 조합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조합의 기어 이빨이 어떻게 많은 게 작은 걸 돌리냐, 적은 게 많은 걸 돌리냐, 같은 회전수를 맞춰서 이쪽으로 갖다 그냥 빼느냐에 따라서 증속이냐, 감속이냐, 토크를 높이냐, 낮추냐, 이거에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일단 변속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 머릿속에 알아야 될 거, 토크를 변화시킨다, 속도를 변화시킨다, 토크를 변화시킨다. 그럼 반비례적으로 뭐가 바뀐다? 속도가 바뀐다.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또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통 아까 5단짜리 기어 3단 기억나요? 3단 이빨이 20개였죠. 그럼 2대 1이죠. 자, 그럼 3단의 기어비가, 자, 엔진은 3000rpm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3단 기어비가 2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얼마였어? 3000. 여기까지 입구가 얼마야? 3000. 근데 여기서 2대 1을 딱 거치는 순간 나올 때 출력은 얼마? 1500으로 바뀌죠. 속도가 반으로 줄었어. 그럼 토크는 얼마나 늘어요? 2배로 늘지. 그럼 여기도 1500이죠. 계속. 근데 이걸로도 차가 못 움직여.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리덕션 종감속 기어. 종 끝에서 감속하는 기어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3대 1로 감속해. 예를 들자면 그러면 3000rpm이 2단 끼니까 1500이 됐어요. 1500이 여기 오니까 3대 1로 바뀌면서 밖에 얼마 들어가요? 500rpm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차는 변속을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죠. 한 번 어디서 한다? 변속기에서. 한 번 어디서 한다? 종감속기에서. 자동차는 총 변속을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 그러면 지금 엔진에 3000rpm 출발했지만 변속기 2단에 끼면 밖에 rpm은 얼마야? 분당? 500rpm. 그러면 속도가 6분의 1, 5분의 1로 6분의 1로 줄었네? 그럼 토크는 6배가 늘어나죠. 그럼 엔진에서는 토크를 20kg 폴스를 주는 순간 변속기 통과하면 40kg 폴스가 되고 종감속기어 통과하면 120kg 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는 6분의 1로 줄었지만 토크는 6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자, 우리가 언덕길을 등판한다. 그럼 힘이 중요해, 속도가 중요해? 힘이 중요하죠. 토크가. 그럼 1단에 넣어야 돼? 5단에 넣어야 돼요? 1단에 넣어야 되죠. 그럼 제일 큰 토크가 큰 기어는 몇 단? 1단. 자, 그럼 문제집으로 가서 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 4번 수동변속기에서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하는 변속단 몇 단? 1단. 가장 속도가 높은 그럼 오버드라이브단. 엔진과 동일하다. 그럼 몇 단? 직결. 5단일 경우에 보통 몇 단? 4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자, 5번도 마찬가지죠. 변속기 중에 가장 큰 토크 1단. 자, 6번 변속비를 구하는 식 구동분의 피동. 그럼 엔진이 구동, 변속기가 피동이죠. 맞아요? 자, 그럼 입력 주기 회전수를 카운터 곱을 추해야 돼. 카운터 기수를 카운터의 기호 곱수를 한다. 자, 여기서 입력이 뭘까요? 엔진이죠. 출력이 뭘까요? 추진축이죠. 그럼 입력분의 출력. 얘네. 6번의 답은 1번이네. 이해 갔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자, 수고하셨습니다.